교과서는 뉴런에 명확한 기능이 있다고 설명한다. 뉴런이 스파이크를 보내는 명확한 이유가 있고 어떤 외적 원인이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암흑 뉴런을 만났다. 그야말로 침묵하는 다수, 주변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뉴런들이다. 그 뉴런들은 뇌 영상으로 포착할 수 없으며 뉴런이 하는 일에 관한 가장 확고한 이론들을 위협한다. 쥐나는 낭비를 용인하지 않는데 딱히 하는 일도 없어 보이는 뉴런이 수십억 개나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우리는 자발적 스파이크를 만났다. 외부 세계로부터 입력이 없는데도 뉴런이 창출하는 기이한 스파이크들이다. 오로지 뉴런들 사이의 무수한 대먹인 고리에 의해 창출되는 스파이크들이다. 이들은 메시지를 운반하지 않는다. 자발적 스파이크는 다음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볼지, 무엇을 들을지, 어떤 결정을 할 개연성이 높은지 예측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더 빠르게 반응하고 더 신속하게 움직이고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다. 우리가 오늘 한 생각은 99%가 어제 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뇌의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똑같이 생각하고 비슷한 결론을 내리는 양상이 사는 동안 달라질 수는 없을까? 뇌과학 책을 읽을 때마다 염두에 두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문장은 마크 험프리스가 쓴 스파이크에서 가져왔는데요. 뇌 활동의 기본 단위인 스파이크, 이 스파이크를 추적하며 뇌 연구의 최전선을 탐험해보는 내용입니다. 스파이크 하나가 눈에서 손까지 여행하는 과정이 너무 세세해서 오히려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중 흥미로운 내용은 암흑 뉴런과 자발적 스파이크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침묵하는 뉴런, 즉 암흑 뉴런은 마취된 쥐의 겉질을 연구하던 중에 발견했습니다. 마취 상태에서 쥐의 뇌는 숙면할 때처럼 활동과 고요 상태를 오고 가는데 활동 상태에서는 뉴런의 10%에서만 스파이크가 발견되었고 고요 상태에서는 거의 모든 뉴런이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마취 때문이 아니었고 행동하는 동물들의 껍질에서는 같은 규모의 침묵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암흑 뉴런의 존재는 겉질에서 뉴런의 활동을 기록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종의 배경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암흑 뉴런이 없다면 스파이크들의 홍수들 속에서 뉴런들을 구별할 수도 측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주의 암흑 물질들이 별과 행성들의 존재를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연상되는 부분입니다. 전체 뉴런의 압도적인 다수는 암흑 뉴런이라고 합니다. 진화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경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암흑 뉴런들이 필요하지 않았더라면 진화는 암흑 뉴런을 발생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책에서는 암흑 뉴런들의 존재 목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뇌를 탐구하는 역량의 부족으로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일 수 있다. 둘째는 새로운 것들을 표상하기 위해 대기 중인 예비군이다. 세 번째는 암흑 뉴런이 집단으로 아무 탈 없이 정보를 전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는 스파이크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 전송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논의로 이어집니다. 이 전기 신호를 어떤 단위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암흑 뉴런에 대한 의미도 달라지게 되니까요. 암흑 뉴런이 진화적 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진단만은 유효해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발적 스파이크에 대한 것인데요.
대다수 스파이크는 외부 세계에 있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부에 대한 해석과 판단과 운동성을 담당하는 뇌에서 아무런 요청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스파이크를 생성한다는 것이죠. 일평생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든 우리의 뇌 속에는 자발적 스파이크들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보면 알 수 있듯이 시각 부분들로 전송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시각 겉질은 끊임없이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자발적 스파이크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메시지를 운반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발달 과정에서 외부 세계의 통계들을 경험하고 내면화하면서 자발적 활동을 이어갑니다. 저자는 이것이 진화의 불가피한 귀결이고 생존과 예측을 위해 자발적 활동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뉴런은 어떤 동물 안에 있든 본질적으로 같다고 합니다. 인간의 뉴런과 표범의 뉴런, 뱀의 뉴런과 개구리의 뉴런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죠. 이 덕분에 인간 뇌의 스파이크들을 직접 기록할 수 없음에도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뉴런이 진화적으로 아주 오래되었고 신경계를 지닌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런은 6억 3,500만 년 전에서 5억 4천만 년 전 사이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외부 세계에 반응하기 위해 생성된 뉴런은 더 많은 뉴런들과 연결되어 하나의 연결망을 이루었고 서로 피드백하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자발적 스파이크들은 이런 뉴런 연결망 만들기의 부산물이라고 합니다. 자발적 스파이크들은 행동에 필요한 정보를 붙잡아주고 결과에 대한 예측도 붙잡아줍니다. 덕분에 우리는 신속하게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자발적 스파이크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축적된 정보가 많고 다른 생명체들에 비해 연결망들도 훨씬 복잡한 것입니다. 외부의 입력이 없이도 자발적 스파이크들은 뇌에서 영원히 순환할 수 있습니다. 통 속의 뇌 사고 실험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최신 신경과학 기술 기업들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기술들이 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주게 될까요?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더 많은 스파이크를 기록하게 된다면 암흑 뉴런과 자발적 스파이크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될까요? 더 많은 것을 알게 될수록 암흑의 영역도 함께 드러나게 되는 양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뇌과학 지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책을 재밌게 읽어놓고도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영역이 뇌과학입니다. 아마도 뇌는 스스로에 대한 탐구를 적잖이 망각의 영역에 담아두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알게 된 정보도 벌써 많은 부분이 망각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질문이 따라 붙었습니다. 자발적 스파이크의 패턴이 반복의 실마리는 아닐지, 이것을 바꾸는 것도 가능한지, 침묵하는 뉴런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지, 다음 뇌과학 독서에서 잊지 않고 질문을 이어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과학 읽기를 응원하며 오늘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